한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64.5%입니다. 미국이 32%, 일본이 36%인 걸 생각하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가 멈춘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거래 절벽이 왜 위험한지 숫자로 이해하시게 되고요. 둘째, 과거 거래 급감기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쏠림 구조를 금융자산으로 안전하게 전환하는 실전 전략 5가지를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11건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시장이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월 6만 건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거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대출금리 부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로 올해 4월까지 7회 연속 동결됐거든요. 5월 28일에 신현송 신임 총재의 첫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동결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금리가 안 내려오니까 매수자도 매도자도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매도가 안 되잖아요. 매수자가 나타나야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인데 지금은 그 매수자가 사라진 거예요. 장부상 자산은 5억, 10억이지만 현금화를 못하면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서울 프라임급 아파트는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서울 전셋값이 6.8억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지방이나 비핵심 지역은 거래 자체가 정체돼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입지에 따라 유동성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당장 코앞에 닥친 변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부로 종료되거든요. 정부가 이미 연장 없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면서 급매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팔기를 포기하고 버티기로 가면서 거래 절벽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 이런 거래 절벽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볼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3,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건 가격 하락이었어요. 강남조차 실거래가 기준 15에서 20% 가까이 빠진 단지들이 속출했거든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 기억하시죠?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가격은 안 오르고 이자만 나가는 상황. 이때도 거래량이 먼저 급감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갔어요.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2018년 9월 13 대책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일부 지역은 실거래가가 호가 대비 수천만 원 낮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 절벽 자체가 가격 하락의 선행지표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건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체 가계로 봐도 실물자산 비중이 75.8%인데 금융자산 비중은 24.2%에 불과하거든요. 자산 총액은 늘었는데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 비중은 제자리라서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가 10명 중 4명이 올해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63%에서 52%로 줄고 금융자산이 35%에서 46%로 늘었거든요.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쏠림 구조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면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하나, 자산 현황 진단부터 하세요. 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몇 %인지, 금융자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8억인데 부동산이 6억이면 부동산 비중이 75%인 거예요. 여기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부동산 50%, 금융자산 40%, 현금성 자산 10% 같은 식으로요.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에요. 급하게 매도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손해보고 팔게 되거든요. 전략 2. 비핵심 부동산부터 정리 순서를 정하세요. 모든 부동산을 다 팔라는 게 아닙니다. 입지가 약한 것, 수익률이 낮은 것, 유지비만 나가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서울 핵심 입지 실거주 1주택은 마지막까지 보유해도 됩니다. 대신 지방 투자용, 오래된 상가, 공실 많은 오피스텔 같은 건 과감하게 출구를 찾으셔야 해요. 전략 3. 매도 대금은 배당 ETF와 채권형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부동산을 정리했으면 그 돈을 어디에 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최근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배당 ETF입니다. 국내외 고배당 ETF는 연 4%에서 7%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거든요. 1억을 넣으면 매달 33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예요. 연금저축계좌는 단독으로 연 600만 원까지, 여기에 IRP를 합산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입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전략 5. 매월 현금 흐름 캘린더를 만드세요. 배당 ETF마다 배당 지급월이 달라요.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하는 ETF와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하는 ETF를 조합하면 매달 배당을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나 회사채 이자 지급 일정까지 섞으면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 핵심만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거래 절벽은 가격 하락의 선행지표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둘,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은 64.5%로 선진국 대비 2배 수준이며 이건 리스크입니다. 셋, 비핵심 부동산을 정리하고 배당 ETF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만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안전한 노후 준비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뤄볼게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